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내년이면 벌써 결혼 8년 차가 되는 여자입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 남편은 공무원이며 저희 집 가장 역할을 해오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저희 집에 일주일간 저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대뜸 지난 일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모질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꿈에서도 자꾸 하게 된다면서 미안하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잊으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것들을 다 나열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며느리인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결혼을 해서 고부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이랬다 저랬다 온도차가 심하신 분이셨네요. 사람 피가 말릴 정도로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시다가도 뭐 하나 본인 마음에 들으신 게 있다면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셨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남편과 저는 어느새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게 됐네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성격이 예전 같지 못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도 약해지셨고 점점 아이 같아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은 밤이네요. 제 사연은 결혼 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유독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마찰이 많았었죠. 그야말로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만 2명이 있었으며 막내 아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뜻밖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의 듬직한 말 한마디에 결혼이라는 걸 결심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저는 아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는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아빠는 딱히 제 결혼에 대해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 없이 축하해 주셨죠. 하지만 남편의 집에서는 예외였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지원군이 돼줄 예비 신우들에게 먼저 소개해 줬습니다. 첫째 신우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둘째 신우는 저보다 2살 아래였죠.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던 소개 자리에 막상 나가게 되자 긴장이 많이 되더군요. 사회에서 만나면 언니이자 동생이 될 뻔한 사이였을지도 모르는 신우들 앞에 마냥 죄인처럼 저는 남편만 믿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신우는 제가 있는 앞에서 부모님께 임신을 밝혀야 하느니 숨겨야 하느니 또 이 결혼을 시켜야 하느니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펼치더군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조용히 숨죽이며 끝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언니도 결혼을 안 한 마당에 뭐? 임신까지 하고 하다못해 우리 둘 다 제쳐두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속도 위반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러게, 누가 누나들 보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 말래? 야, 첫째 언니는 그렇다 치고 나는 애인 있거든. 그나저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임신은 숨겨라. 엄마 난리 난다. 왜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 누나들이 뒷감당 해줄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서 내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 야, 생각을 해봐. 너보다 나이도 많고 임신까지 하고 거기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같은데 부모님이 오냐 결혼해라 허락하겠다? 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고를 친 거야? 네가 아쉬울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더 임신했다고 말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보다 누나들한테 먼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건 누나들이 도와줬으면 해서 그런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누구보다 엄마 편에 설 사람들인데. 이 결혼 말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엄마는 아마 대성통곡할 거다. 당사자인 저를 앞에 세워놓고 세 남매의 말은 가관이 아니었죠. 아주 듣자 하니 예비 신우의 말들이 도가 지나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성의 끈을 최대한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서 길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한이 되네요.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냐?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말 들으면 엄마 뒷목 잡는다. 첫째 신우의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카페에 있는 의자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우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신우들과 헤어진 후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냥 부모님을 바로 소개시켜 줄 걸 그랬다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당연히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렸습니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정말 우리 이 결혼 가능하긴 해? 당신 믿어도 되냔 말이야. 그럼 나 믿지 누굴 믿어.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은 축복이만 신경 써. 오늘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작정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나오니 화가 났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들었습니다. 솔직히 신우들임이었지 남편은 저에게 아무 죄도 없었죠. 생각해보면 신우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 같아도 제 동생이 나이도 4살이나 많은 여자를 데려와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속은 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한 이야기는 다 있죠. 당신보다 철도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래. 다음 주에 부모님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하자. 철없는 신우들 사이에 남편은 그나마 생각이란 걸 하는 남자였고 책임감도 강했죠.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건 주말보다 더 앞선 평일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가벼운 신우들은 남동생의 부탁도 무시한 채 본인들이 설레발치며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고 남편 몰래 직장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당시에 저는 기간제 교사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직장을 알았는지 예비 시모가 학교로 찾아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라도 주시죠. 갑자기 찾아오셔서 선생님들이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은 아닌 거지? 기간제면 계약 끝나면 잘리겠네. 그러면 월급은 얼마야? 다짜고짜 앉은 자리에서 제 직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건 갑자기 왜요? 우리 혁진이보다 4살이나 많다며. 세상에 나는 내 아들이 날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서 내가 며느리감은 골라주려 했더니 아니 연상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당황스럽네요. 혁진 씨랑 결혼하기로 했으니 저희들 걱정시켜 드릴 일 없게 잘 살게요. 결혼 전부터 걱정이 태산인데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나마 학교 선생이라는 거 하나 말고는 성에 차지도 않는다. 우리 식구 되려면 앞으로 그냥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식은 어쩔 거니? 무조건 애 낳기 전에 식부터 올려야 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날 시모가 다녀간 뒤로 어찌나 심장이 쿵쿵거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부모님이 고지식하시고 엄한 편이다라고 듣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어머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안 하려고도 했었지만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울 자신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모든 수모를 참고 이 악물며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한 번의 폭풍이 지나가고 정식으로 남편 부모님을 뵈는 주말이 왔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갖춰 입고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서 집에 갔었네요.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양팔을 꼬고 저를 반기는 예비 신우들이 보였습니다. 초장부터 저의 길을 꺾으려는 듯 두 신우는 제 인사도 받지 않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더군요. 저도 더 이상 신우들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네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는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쳤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는데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지 말고 내 방에 있자. 누나들도 있는데 당신까지 부엌에서 거들 필요 뭐 있어? 그리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내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러다 나 완전 눈밖에 나면 어쩌지? 아니다. 벌써 눈밖에 났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때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나와서 부엌 일 좀 거들라며 방문을 여셨고 남편은 임신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간 닫힌 문 사이로 어머님의 화난 표정이 눈에 선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임신한 저를 내쫓겨야 하겠냐는 생각으로 저도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계속 저 자세로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과 방 안에 있었고 어느 정도 설거지가 끝나자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이미 몇 차례 어머님과 언쟁을 높였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호적을 파겠다는 말까지 하며 다그치기도 하셨고 어르고 달래며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오자 어머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소리를 듣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물었던 적이 있었죠. 남편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축복이가 생긴 후로 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고 남편과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있던 저와 남편에게 말했던 시모의 제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 결혼 허락할게. 어쨌든 우리 집 천손자이고 나도 더 이상 아들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는데 너희들 함께 살 집은 어쩔 거니? 대출받고 모은 돈으로 하면 돼요. 아들, 네가 모은 돈이 어디 있다고? 너 공무원 된 지 2년도 안 됐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그리고 네 나이에 벌써부터 빚이 말이 되니? 대출 받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본다. 넌 돈 좀 모은 거 있니?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로 집은 택도 없고 내가 신혼집으로 원룸 알아봐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너 모은 2천으로 결혼 자금하면 되겠다. 지금 같았으면 부당하다며 시모에게 말을 했겠지만 당시에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의 결혼 허락만 받자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셔도 그저 네네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모가 해준 원룸 전세금만 들고 결혼을 했고 제가 모은 2천만 원으로 결혼 자금과 살림살이 준비를 했었네요. 두 식구만 사는 거라지만 결혼에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 않더군요. 처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서운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신혼이랄 것도 없이 육아를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점점 아이가 클수록 새 식구가 살기에는 원룸이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커갈수록 저희 짐보다 더 많은 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원룸은 발 디딤틀 없이 좁아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는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사를 가기 위해 저축을 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집이라는 게 제 돈을 주고 100% 갈 수 없다는 걸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대출빚을 지면서 집을 구해야 하는 형편인 저희에게 대출은 절대 안 된다는 알 수 없는 논리를 가지신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형편에 맞게 원룸에서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원룸에 발이 묶인 채 저희는 조금의 대출을 받아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신생아일 때 어머님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었죠.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더군요. 너 내가 이런 집 해줘서 불만이 있니? 아니요. 저희 형편에 이 정도 원룸이면 감사하죠. 그래. 네가 나이를 허투루 먹진 않았나 보다. 이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렴. 네가 없어도 너무 없이 시집 왔지 않니? 내가 정말 많이 양보하고 참은 거 알지?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운 결혼이라니까. 순간 그 말을 듣자 화가 나더군요. 전세 3천만 원인 오래된 원룸만 해줬으면서 마치 대단한 걸 해준 마냥 이야기하는 심호가 얄미웠습니다. 신혼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 아빠와 제가 결혼식장부터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준비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심호가 황당했었죠. 또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어머님은 원룸 전세금을 도로 받아가셨네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맨몸으로 온 거 아니에요. 원룸만 어머님이 해주셨지 이 집안에 있는 것들 제가 다 채웠고 결혼식도 저희 아빠가 비용 대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고로 집이 작든 크든 요즘 세상에 집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 원룸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할 만큼 해서 결혼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맨몸으로 왔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더 이상 제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귀가 빨개지면서 안고 있던 손녀를 저에게 주더니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어영부영 넘어갔지만 이제 애도 낳고 어느 정도 시댁 식구들을 파악하고 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원룸에 대한 생색은 더 이상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네요. 그것도 남들 다 자는 밤 10시에 말이죠. 이제 막 3개월이 된 딸 덕분에 잠을 잘 못 잤던 저는 밤에 걸려온 전화를 비몽사몽 일어나 받았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년아. 너는 내가 예쁘게 보려고 해도 예쁘게 볼 수가 없어. 계약직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거 하나 딱 괜찮아서 그거 그냥 결혼 허락한 건데 내 친구들이 오늘 다 비웃더라. 공무원인 내 아들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어디 내놔도 빠진 데 하나 없이 완벽한데 나이 많은 마누라 때리고 키 한 편 펴고 사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 아들 누구보다 대접 잘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야밤에 시어머니의 주사를 듣고 있자니 잠이 확 깨더군요. 끊으려고 했지만 남편을 깨워서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가끔씩 홧김에 내뱉는 말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패턴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제 그 말도 진심으로 와닿지 않게 되면서 괜한 남편만 붙잡고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신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알아?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 이제 하다 술 먹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고. 내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뭘? 뭘 말한다는 건데? 1년이 넘었어.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머님 절대 안 변해.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어머님은 기억이 안 난다며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남편은 몇 개월간 시댁을 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의 간섭으로 인해 그것마저도 한 달이 못 가더군요. 주말마다 엄마와 화해하라며 찾아왔고 남편과 저에게 전화를 하며 부모님이 그런 실수도 못하냐며 오히려 저희들이 속이 좁고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결국 제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내자는 말을 하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한 번은 둘째 신우와 한바탕 한 적이 있었어요. 딱히 직장이 없이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둘째 신우는 그나마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라고는 조카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신우 덕에 가끔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데이트를 즐긴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자주 그럴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과 외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도 웬일인지 둘째 신우가 주말에 애인과 약속이 틀어졌다면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에게 조카는 자신이 봐줄 테니 데이트를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둘이 크게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여서 저와 남편은 딸을 잠시 맡기고 저녁을 먹으러 외출을 했었죠. 그런데 2시간 정도 흘렀을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집에 살던 혼자 사는 남자가 저희를 신고했고 저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를 안고 있는 신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신우의 입에서는 황당한 말들이 나오더군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면서 여기로 온다길래 혁진이 집 주소 알려줬지. 잠깐만 얼굴 보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영이가 울었나 봐. 옆집이 신고해서 경찰이 온 거고. 난 시영이 자고 있는 거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남자친구만 보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새 깨서 울고 있는 줄 몰랐지. 저는 신우가 안고 있는 제 딸을 받아들고 옆집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를 잠시 믿었던 제 잘못이 컸던 순간이었죠. 나머지 일은 남편이 수습한 채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집을 보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애를 본 건지 제 옷장을 탐색한 건지 신우는 시영이를 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을 입어보고 그대로 벗어놓았더군요. 혼자서 패션쇼를 했을 신우를 생각하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신우에게 시영이를 맡기지 않았죠. 진짜 미안해. 나는 경찰까지 올 줄은 몰랐다니까. 옆집 사는 남자 조금 이상한 거 아냐? 아기가 울면 얼마나 운다고 그걸 못 참고 경찰에 신고를 해.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시영이 본다는 핑계로 제 옷 입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왔다고 해도 애를 두고 그렇게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니까. 더 이상 신우와 이야기하다가는 제가 병에 걸릴 것 같아 전화를 끊었네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저 최소한 적게 만나고 적게 마주치는 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원룸에서 3년을 지내고 아파트로 이사를 간 시점에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폐암 투병 중에 계셨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아빠가 입원한 병원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었죠. 그 일로도 시댁과 마찰이 있었지만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서 이사에 대한 시댁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었네요. 그 후 시영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가 낮에는 간호를 하면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시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았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님은 못마땅해 하셨네요. 한 번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는 저에게 한 소리 하시고 가시더군요. 그날 남편과 아이 몰래 서럽게 울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너 마침 집에 있었구나. 병원 가려고? 네. 전화 주셨으면 시영이랑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영이랑 혁진 씨 공원 갔는데 오라고 할까요? 그럴 필요 없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넌 참 염치도 없다. 너희 외벌이 아니니? 솔직히 사돈어른 병원비로 빚진 거 있지? 얼마야?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어서요. 벌써 1년째 저렇게 병원 신세 지고 계시는데 병원비며 항암 치료도 받고 있잖아. 그거 다 혁진이가 혼자 벌어서 내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니, 하실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저희 아빠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번번이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시면 너 말 참 잘한다. 이게 트집이니? 내 아들 월급으로 너희 생활비 내고 병원비 내고 빚 갚고 사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너 일은 안 할 거야? 시영이 이제 다 컸잖아. 언제까지 놀고만 있어? 저 놀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영이 이제 4살 됐어요. 기저귀도 못 댔는데 다 컸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론은 자기 아들이 저희 아빠 병원비를 내는 게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을 하고 제가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라는 거였죠. 네가 일해서 얼마나 벌겠니? 그래도 내 아들 주머니에서 병원비 나가는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사돈어른 안 된 건 알겠는데 병원에서도 오늘 내일 한다잖니. 산 사람은 살고 봐야지. 어머니,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시영 아빠랑 상의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당장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만 가주세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서둘러 내보내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서러운지 그동안 말없이 제 뜻대로 해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눈물은 멈추지 않더군요.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로 아빠는 6개월을 더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빠가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왜 행복했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좋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3주 정도 지나서 동사무소라며 전화가 온 적이 있었네요. 아빠 사망 신고를 하고 난 후였죠. 아빠가 사셨던 고향에 아빠 명의로 된 땅과 집이 있다며 명의 이전과 상속 문제로 전화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받는 장소가 시댁이었고 시어머니가 제 통화를 모두 듣고 있었죠. 동사무소 직원은 제가 가져와야 하는 서류를 말해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이야기를 걸어오더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대? 아빠 앞으로 집이 있다고요.
주소 들어보니 할아버지 댁 같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나 싶었는데 사돈어른이 그래도 딸 걱정을 하셨네. 언제 갈 거니? 시영아빠랑 이야기해봐야죠. 저 혼자 갈 일도 아니고. 그래,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제야 너희가 좀 잘 되려나 보다. 그나저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셨던 집이면 전원주택이겠네? 그 후로도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이것저것 물으셨고 은근슬쩍 본인의 속마음을 저희에게 내비치시기 시작했죠. 살고 있는 시댁이 낡은 빌라였는데 본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집도 진짜 오래됐다. 혁진이 초등학교 때 이사 왔으니까 20년이 뭐야? 30년도 넘었을 거야. 네. 그나저나 명의 이전은 잘 됐어? 언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집 보러 가면 좋겠다. 옛날 집이라 그래도 수리 조금만 하면 살만할 거야. 이참에 우리가 그 집에서 살면 어떻겠니? 네? 어머님이요? 그래. 내가 너희 어렵게 살 때 신혼집으로 원룸 해줬잖아.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거였거든. 이참에 전원주택에서 멋지게 지어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니? 어머님은 김칫국부터 한 사발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원룸을 해줬으니 시골 땅에 전원주택을 지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저에게 하시더군요. 그 후 어머님은 보지도 않은 저희 할아버지 집을 자꾸 탐내셨습니다. 전원주택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질 않나 30년을 잘 올라가셨던 빌라 계단을 이제 와서 못 걷겠다며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런 건 그나마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해준 거라고는 원룸 전셋값이 다였고 그마저도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도로 받아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시면서 아예 대놓고 할아버지 집에 본인 사실 전원주택을 지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시영이 보러 갈 건데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해가려고. 아니요, 그냥 오셔도 돼요. 순간 제 입에서 안 하시던 거 하시다 병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네요. 시영애미야, 내가 백화점에서 머플러가 너무 예뻐서 사왔어.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머니, 저 머플러하고 나갈 곳도 없는데요. 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더니? 네 취향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제 생각해서 선물하신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 주세요. 있으면 하고 다니겠죠.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선물을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딱 잘라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네 취향도 아닌데 뭐하러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건 내가 하고 다음에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네 취향으로 하나 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초에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하시려고 제 핑계를 대며 사오신 거였죠. 겉으로만 잘 대해주셨지 만약에 저에게 아빠가 남겨주신 집과 땅이 없었더라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미워하셨겠죠. 그나마 저한테 유산이 있어서 겉으론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 생각하니 뭔가 씁쓸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니 배꼽 잡으며 웃더군요. 엄마가 그러고도 남지. 에휴, 우리 엄마 하여간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참에 당신은 그냥 즐겨. 누나들도 당신한테 잘해준다며. 당신은 이 상황이 좋아? 할아버지 집 줄 때까지 절대 안 물러나실 것 같은데 우리 원룸 해준 걸로 얼마나 생색내시는지 몰라.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 역시 제 말에 동의해주면서 자기 가족이지만 속이 너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누나들을 잘 안다며 자기 말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믿고 아빠가 유산으로 주신 집과 땅을 시모에게 주기로 했네요. 그런데 그냥은 줄 수 없었고 제 명의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꾸미신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셔서 들어가 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어머님, 그렇게 전원주택을 원하시면 저랑 할아버지 집 보러 한번 가실래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 집에서 사셔도 되고요. 인테리어 하시고 싶으시면 인테리어 하셔서 살아도 되고요. 대신 저희가 비용은 못 대드려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머님은 제 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좋아하셨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집을 보자 비명을 지르시고 말았습니다. 실은 아빠가 물려준 집은 오래전 할아버지 댁이었고 그곳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폐가였었네요. 마치 흉가 체험으로 제격일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보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면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세상에, 이것도 집이니? 누가 이런 집에 산다니? 인테리어는 고사하고 나는 이런 흉물스러운 집에서 절대 못 산다. 이건 아예 집을 다 부숴야 하잖아. 어머님이 원하셨던 거 아니세요? 거미줄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살면 멋진 전원주택일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멱살을 잡으시더니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쩐지 순순히 네가 이 집에서 살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시애미 놀리니 기분 좋니? 내가 죽어도 이 집에서 사나 봐라. 네가 무릎 꿇고 이 집 준다고 해도 안 가져. 시어머님은 남편의 말대로 호떡 뒤집듯 마음이 돌아섰고 그 후로 억지로 잘해주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닌 냉랭해진 시어머니로 다시 돌아오시더군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니 남편은 또 한 번 배꼽 잡으며 웃어넘겼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엄마 그렇다니까. 당신 아들 맞아? 참 태평하다. 우리 시영이가 배울까봐 겁나네. 가족이니까 나야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지. 에휴, 내가 미안해. 에이그, 내가 못 살아. 남편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으며 지낼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할아버지 집을 잊고 지냈었죠. 그 후 제 전공인 영어를 살려 과외를 하며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벌 때보다 생활비로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되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드렸던 용돈도 제가 버는 수입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20만 원과 아버님께 20만 원씩 드렸었죠.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예쁜 봉투에 첫 용돈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부족했었나 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작지만 앞으로 매달 용돈을 조금씩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고작 2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넌 2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니?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말리셨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쏘아대셨네요. 저 역시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 딴에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그동안 부모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저희 사는 것만 급급했는데 이제 이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용돈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랑 시영아빠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많다. 첫째 형님이나 둘째 형님한테 용돈 한번 받아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거기는 생략해도 되고
저희는 20만 원 하는 것도 적다고 그러시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성에 차시는데요?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니? 너는 내 귀한 아들 데려가서 힘들게 살게 했잖아. 그때 마침 남편이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됐고 더 이상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며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다시는 어머님을 안 보겠다며 소리를 쳤었죠. 저도 속상하고 슬펐지만 남편이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그렇게 몇 년을 남처럼 지내다 1년 전부터 어머님과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화해였죠. 내가 정말 미안해. 아유, 내 입이 문제라니까. 혁진이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니? 그렇죠, 뭐. 시영이 아빠가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또 열이잖아요. 금방 풀릴 거예요. 그나저나 너 그 집 말이다. 할아버지 집. 네. 거기 무슨 소식 없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집 갔다가 그쪽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돌던데? 역 생긴다고 난리야. 어머님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시더군요. 어떻게 하셨는지 할아버지 폐가가 있던 집 자리에 재개발이 된다는 걸 알고서는 다시 저희에게 다정하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도 어머님도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며 화를 품고 계셨는데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에 언제 화내냐는 듯이 저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안 그래도 부동산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님의 말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고 마치 귀빈 대우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님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7년 동안 어머님을 봐왔지만 늘 이런 식으로 없으면 무시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내놓으실 정도로 친절하고 잘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찰 뿐이네요. 저희 부부는 재개발이 된 땅 덕분에 어느 정도 재산이라는 걸 갖게 되었고 다행인지 현재까지도 어머님의 마음이 변심이 없으시고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고 계시네요. 최근에 꿈까지 꾸실 정도로 저에게 모지게 대하셨던 지난 날들을 후회한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남편은 아직도 어머님께 냉랭하지만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할 뿐이네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에게 부모는 시부모님 뿐이라 모질게 대할 자신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와 바로 화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한 지혜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